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런 징조, 세 가지 징조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수술 받으신 병원에 전화하셔서 원장님 나 조금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원장님, DM에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수술 관련된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여쭤볼 테니까 긴장되네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올바른 성형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굴에서 그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DM도 많이 받는데 내가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안면 윤곽 하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되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수술별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뼈나 이제 코나 이제 안면윤곽 같은 수술들은 뼈가 다 자란 다음에 해야 되고, 지방이식이나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 자라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나이별로 따지자고 하면은 눈 수술이 먼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 수술이 그 다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자가누경골 사용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있죠. 왜냐면 자가누경골 코 수술이 많아지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누경골이 딱딱해져서 잘 못 쓴다. 이런 분들인데 그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물렁뼈에 칼슘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침착이 되면 들어가면서 이게 딱딱해지고 그 사이에 알갱이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나이가 너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떤 부분에 이게 석회가 돼 있냐,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를 판별을 조금 어렴풋이나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성형수술별 통증에 대한 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라 이거 제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이다. 그죠? 그러니까 뼈가 들어가는, 뼈를 예를 들어서 친다, 이런 수술들은 좀 아픈 것 같아요. 특히나 코 수술에서도 제일 아픈 거는 절골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코뼈가 너무 넓어. 그래서 뼈를 쳐가지고 코뼈를 얇게 만든다. 이 수술이 제일 아프고 멍도 제일 많이 들고요. 그리고 눈 수술은 이제 가죽만, 피부만 수술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코 수술에서는 절골을 제일 아파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면 윤곽은 엄청 아프죠. 왜냐하면 뼈를 치니까. 그리고 수술 범위가 넓을수록 좀 아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면 거상이다 그러면 이만큼 수술하는 거니까 이만큼 아픈 거고, 눈 수술이다 그러면 눈은 요만큼만 하니까 요만큼 아프고, 그래서 수술 부위가 얼마나 넓으냐, 그 다음에 뼈를 손 댔느냐 안 댔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성형수술 적정 나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쵸. 뼈에 관련된 수술은 뭔가, 뼈의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관련된 수술은 그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뼈 수술, 특히나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성장도 끝났고, 그 다음에 왜?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딪히면 실리콘 같은 보형물이 들어가면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학교 생활이 다 끝나고, 군대에 있으면 군대 끝나고 하는 거를 저는 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인데, 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나요? 이것도 제가 어디 모임 가다 보면 막 이제 사람들이 제 눈을 피하세요. 모임에 있으신 분들. 원장님이 나 수술한 거 알아볼 것 같다고. 제가 이 직업병이라 그러나요? 조금 티가 납니다.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로 알아보느냐, 흉터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왜 그거 있잖아요. 저희 물어보살 가가지고 서장훈 씨랑 우리 이수근 씨 수술 안 했다 판별을 해드렸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된 분들은 만져봐야 돼요. 만져봤을 때 실밥이 만져지거나 코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보형물이 만져지는 분들은 당연히 티가 나겠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만져봐야 티가 나고, 자연스럽게 안 하신 분들은 얼굴에서 조화가 조금 안 맞다, 그런 분들은 티가 납니다. 제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 요즘 남자들도 수술 많이 하는데 남자 무쌍 눈매 교정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남자분들도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돼서 수술 많이 하십니다. 코 수술은 원래 좀 많았었고요. 이 눈 수술도 많아졌어요. 근데 두 부류로 나뉘세요. 뭔가 조금 더 내가 이미지를 변화를 확 주고 싶다, 그래서 티나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한 절반은 안 되고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다수의 분들은 원장님 티 안 나게 해주세요가 많으세요. 그래서 무쌍 눈매 교정을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정말 이걸 따져봐야 될 때, 정말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냐, 아니면 속쌍꺼풀, 눈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쌍꺼풀이 있는 눈매 교정이냐를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쌍꺼풀이 없습니다. 눈 수술하고 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봤을 때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쌍 눈매 교정이고, 무쌍 눈매 교정을 많이들 찾고 계시고요. 장점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눈은 커져요. 근데 단점이 뭐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 바뀌거나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다. 원장님, 트임 수술 후 부종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트임 수술, 눈 트임 수술을 한 다음에 어디 부종이냐고 하면 이제 결막이라고 하죠. 우리 흰자라고 하죠. 이 흰자가 붙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나
앞트임, 밑트임처럼 피부를 건드리는 수술에서는 안 붓는데 뒷트임이나 밑트임 때 많이들 붓고 이게 오래 가셔서 어떤 불편사항을 느끼시냐면 눈을 감을 때 이 살이 찝히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점막이 볼록하게 부여 있으니까 찝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르고 이거의 해결책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안약을 촉촉하게 좀 많이 넣어주시면 붓기가 좀 빨리 빠지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다, 2주가 됐는데도 너무 크다 이러면 수술하신 병원 가셔서 조금 터트리고 뭐 여드름 짜듯이 짜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수술하신 병원 가셔서 좀 짜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형수술 전 꼭 말을 해줘야 하는 질환들과 그 다음에 수술 전 주의해야 될 약, 뭐 영양제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성형수술이 뭐예요? 칼을 대는 수술이잖아요. 그럼 칼을 대면 뭐가 된다?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을 먹는다고 그런 분들 있죠.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들 그렇고 조금 젊으신 분들도 예방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그 다음에 뭐 플라빅스 이런 내가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세 가지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걸 꼭 일주일 정도에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끊을 때도 내 마음대로 끊고 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처방받는 교수님이나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내가 끊어도 됩니까? 일주일 정도 끊고 수술 받아도 될까요?를 꼭 물어보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제라고 합니다. 이거 드시는 분들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약을 끊어야 되느냐? 이거 첫 번째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끊으셔야 피가 조금 덜 납니다. 이게 모든 게 피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제나 고지혈증 약,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한약 이런 것들도 좀 끊으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런 약들은 끊으시는 게 좋으냐면 우리가 수술 후에 뭘 먹어요? 항생제를 먹죠. 이 항생제도 간에서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약들도 먹고 항생제도 먹고 하면 간이 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큼 끊으실 수 있는 영양제들을 끊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환도 질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이것도 피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 질환들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요 맹장염에 걸렸었어요. 이런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뭐 개실염이 있어서 꾸준히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질환들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그 다음 질문. 수술과 생리의 관계성?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의 생리 현상을 겪으시는데, 생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궁 내막이 탈락이 돼서 하혈을 하는 게 생리겠죠.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얘가 떨어지면서 피떡을 만들지 말라고 되게 피를 묽게 만듭니다. 그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생리를 하실 때 수술을 하면 피가 잘 안 멎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리를 하실 때는 수술을 조금 딜레이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에요 원장님 난 이날밖에 수술이 안 돼 하면 오히려 피임약을 드셔서 생리 주기를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 다음 질문은 호수술 후에 위험한 징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뭐 병원에 연락하거나 꼭 방문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코 수술하고 나서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뭐냐면 구축이잖아요. 염증이 나가지고 내가 실리콘 때문에 염증이 나서 구축 코가 이렇게 들창 코가 되면 어떠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모든 분들이 다 구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3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붓습니다. 되게 내가 빵빵하게 수술이 끝났는데도 수술 바로 직후 다음날처럼 되게 부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빨개져요. 피부가 뭐 여드름 난 것 마냥 전체적으로 붉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을 때, 이런 징조, 3가지 징조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수술 받으신 병원에 전화하셔서 원장님 나 조금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확인을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구축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초기에 이런 증상들을 제대로 발견을 해서 처치를 한다면 구축까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요 3가지 증상, 징조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상담하면서 그 다음에 DM으로 궁금하셨다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Q&A식으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